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정문 앞, 이른 새벽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하늘은 먹빛과 남빛이 섞인 애매한 색을 띠고 있었죠. 최노식은 허리가 반쯤 꺾인 채 폐지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쇠바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어요. 손수레 위에는 골판지며 신문지며 플라스틱 병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폐지 뭉치가 흔들렸고 최노식은 그때마다 손으로 꾹꾹 눌러 담았죠. 최숙자는 말없이 그 옆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긴 그림자처럼 서로를 의지한 채 천천히 움직였어요. 최숙자의 손에는 낡은 면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그 장갑은 여러 번 기워진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수레가 기울 때마다 옆에서 받쳐주었죠.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움직임은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호흡을 보여주었어요. 정문 쪽에서 병사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손수레를 끄는 노부부를 흘깃거리며 지나쳤죠. 누군가는 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나이에 저걸 하네 하는 속삭임이 들렸어요. 최노식은 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숙자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죠. 그저 묵묵히 손수레 옆을 걸을 뿐이었어요. 그 시선들 사이로 박태윤 대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죠. 제복은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고 계급장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박태윤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아니, 자신감보다는 오만함에 가까웠습니다. 여기가 고물상이야? 박태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일제히 그쪽을 쳐다봤어요. 박태윤은 그 시선들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손수레를 발로 밀쳤어요. 손수레가 크게 기울며 폐지 뭉치들이 바닥에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골판지가 바람에 날렸고 플라스틱 병들이 대굴대굴 굴러갔죠. 병사들 사이에서 웃음과 조롱이 뒤섞였습니다. 대위님 쩌네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태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노식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폐지를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숙자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서 손을 놀렸죠. 두 사람의 침묵은 오히려 박태윤의 우월감을 더 자극했습니다. 박태윤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군사시설 접근으로 조치하겠어요. 알아들었죠? 협박조의 말투였습니다. 최노식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손은 여전히 폐지를 줍고 있었죠. 최숙자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굴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다만 담담함만이 흘렀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박태윤은 병사들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맞지? 이렇게 확실히 해야 다시 안 와요.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최노식과 최숙자는 계속해서 폐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사령부 안쪽에서 긴급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통신병이 급히 달려와 박태윤에게 보고했죠. 대위님, 긴급입니다. 숨이 찬 목소리였어요. 합참의장 전용 장갑차가 갑작스런 고장으로 저희 부대에 정비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입고 준비하라는 지시입니다. 박태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합참의장 전용 장갑차라는 말에 주변 병사들도 긴장했어요.
박태윤은 급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의장 이동 일정은? 통신병이 대답했죠.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박태윤은 서둘러 정문을 등지고 사령부 안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사들도 뒤따라 흩어졌어요. 순식간에 정문 앞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최노식과 최숙자는 다시 손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최숙자는 손수레를 바로 세우며 흩어진 폐지를 마저 담았어요. 최노식은 여전히 허리를 숙인 채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정문에서 멀어졌죠. 쇠바퀴 소리만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장갑차는 급히 해병대 사령부 정비고로 입고되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장갑차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엔진 소리는 불규칙했고 어딘가 삐걱거리는 소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정비병들이 긴장한 얼굴로 장갑차 주변을 둘러쌌죠. 합참의장 전용 장갑차라는 사실만으로도 압박감이 컸어요.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의장 이동 일정은 이미 잡혀 있었고 지체할 여유가 없었어요. 정비고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태윤은 현장 책임자로서 서둘러 지시를 쏟아냈죠. 빨리 진단해. 시간 없어.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손은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비병들이 장갑차 주변을 살폈어요. 누군가는 엔진룸을 열었고 누군가는 하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윤지혜 팀장도 현장에 투입되었죠.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박태윤의 재촉이 계속되었어요. 팀장, 정확히 뭐가 문제입니까? 박태윤이 물었습니다. 윤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하부 구동계통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패널을 열어봐야 합니다. 박태윤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계는 계속 흘러갔고 보고 시야는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열어봐요. 절차는 나중에 정리하면 돼요. 윤지혜는 잠시 주저했죠. 대위님, 하부 패널은 순서대로 열어야 합니다. 안전핀을 먼저 확인하고. 박태윤이 말을 끊었어요. 시간 없다니까요. 빨리 열라고요. 정비병들은 어쩔 수 없이 박태윤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공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패널을 고정하던 볼트들이 하나씩 풀렸어요. 그러나 긴장 속에서 박태윤은 정비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하부 패널 개방을 지시했습니다. 더 빨리, 지금 당장 열어야 한다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정핀 하나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패널이 강제로 열렸어요.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비병 한 명이 외쳤죠. 대위님, 고정핀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금속음과 함께 내부 장치가 손상되었습니다. 패널 안쪽에서 오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비고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상황은 단순 고장에서 부분 파손으로 악화되었어요. 박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 사실이 보고되면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무리한 지시, 절차 위반,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비 파손. 모든 게 그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었죠. 박태윤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정비고 밖에서 장갑차를 바라보던 최노식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저건 그렇게 열면 안 되는데.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정비고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최숙자는 최노식의 팔을 살짝 잡았지만 이미 말은 나간 뒤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박태윤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박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비고 출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아까 그 폐지 줍는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박태윤의 눈빛이 변했죠. 순간적으로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어요. 박태윤은 즉시 상황을 뒤집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저기 누구야? 저 노인과 저 여자 왜 여기 있어? 정비병들이 일제히 출입구를 쳐다봤습니다. 박태윤은 윤지혜를 향해 말했죠. 팀장, 저 사람들 아까부터 계속 장갑차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어요. 윤지혜는 당황했습니다. 대위님, 그건 박태윤이 말을 이었어요. 정비고는 통제구역입니다. 민간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죠. 게다가 합참의장 전용 장갑차인데 이건 명백한 보안 위반 아닙니까? 순식간에 최노식과 최숙자는 장갑차 훼손 용의자로 몰렸습니다. 병사들이 다가와 두 사람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한 병사가 최노식의 팔을 붙잡았고 다른 병사가 최숙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태윤은 계속해서 말했죠. 지금 당장 군사경찰에 연락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노식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린 그냥 지나가다가. 하지만 그의 변명은 박태윤의 목소리에 묻혔어요. 분위기는 점점 최노식과 최숙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최숙자는 침착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박태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만진 적은 없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죠. 하지만 고칠 수는 있어요. 5분만 주세요. 정비고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최숙자를 바라봤어요. 박태윤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이걸 고친다고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웃음을 유도했죠. 몇몇 병사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최숙자는 표정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박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도 최악이었어요. 이 여자가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길 명분이 생깁니다. 박태윤은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죠. 좋아요. 5분. 딱 5분만 드리죠. 못 고치면 정식으로 군사경찰에 넘깁니다. 각오하세요. 정비고 안 모든 시선이 최숙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비병들과 윤지혜 팀장은 반신반의한 눈빛으로 최숙자를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정말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속삭임이 들렸죠. 박태윤은 팔짱을 낀 채 시계를 쳐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최숙자는 천천히 장갑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손에 낀 낡은 면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맨손으로 장갑차의 차체를 쓰다듬었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최숙자는 매뉴얼도 공구 목록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진단 장비를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장갑차를 한 바퀴 천천히 돌기 시작했죠.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차체의 모든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정비병 한 명이 윤지혜에게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저분 뭐 하시는 거예요? 윤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최숙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죠. 저건 그냥 노인의 헛수고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최숙자는 장갑차의 특정 부분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듣는 것 같았어요. 정비고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금속 표면을 두드렸어요. 톡톡
규칙적인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귀를 대고 들었죠.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숙자는 손으로 금속의 떨림을 느끼고 있었어요. 엔진이 꺼진 상태였지만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감지하는 듯 했습니다. 장갑차 하부로 내려가 손상된 부분을 들여다봤어요. 오일이 새어나온 흔적, 어긋난 고정핀, 틀어진 패널의 각도, 모든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숙자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사람 손이 급해서 만든 상처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비고 안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정비병들이 서로를 쳐다봤죠. 박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증거라도 있습니까? 최숙자는 박태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상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죠. 고정핀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패널이 강제로 열렸어요. 여기 보세요. 긁힌 자국이 비정상적입니다. 기계 고장이라면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없어요. 윤지혜는 그 말을 듣고 몸을 숙여 직접 확인했습니다. 최숙자가 가리킨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긁힌 자국의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윤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윤지혜는 최숙자의 말투와 손놀림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정비 이론을 배운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현장을 수없이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각이었습니다. 손끝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웠죠. 저분 정비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윤지혜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태윤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무슨 정비 경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최숙자는 계속해서 작업했습니다. 그녀는 정비병에게 특정 공구를 요청했어요. 6mm 렌치 주세요. 그리고 저기 있는 토크 렌치도요. 정비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공구를 건넸습니다. 최숙자는 공구를 받아들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작업을 시작했죠. 박태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고쳐버리면 자신의 실수가 드러납니다. 무리한 지시로 장비를 파손시킨 사실이 밝혀지는 거죠. 그는 옆에 서 있던 병사에게 낮게 속삭였어요. 시간 체크 확실히 해. 5분 지나면 바로 말해. 최숙자는 손상된 부위를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문제네요. 고정핀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압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부 구조가 틀어진 거예요. 그녀는 렌치로 특정 부분을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정확했고 망설임이 없었어요. 윤지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대체 누구실까? 나이든 여성의 외모와 능숙한 정비 실력 사이에 괴리감이 컸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최숙자는 분명히 이 장비를 이해하고 있었죠. 최노식은 멀리서 최숙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신뢰가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는 최숙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안하기도 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3분이 지났고 4분이 지났어요. 박태윤은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죠. 최숙자는 여전히 조용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5분이 되기 10초 전이었습니다. 박태윤은 시계를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이제 곧 시간이 끝납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죠. 군사경찰 호출, 민간인의 군사시설 무단 침입, 장비 훼손 혐의, 모든 책임을 저 노부부에게 떠넘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최숙자는 손상된 부위를 직접 뜯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태윤의 실수로 어긋난 구조를 역으로 눌러 맞추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정비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방법이었죠. 정비병들은 그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최숙자의 손이 특정 지점에 멈췄어요. 그녀는 토크 렌치를 정확한 각도로 조정했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가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녀는 다시 귀를 가까이 대고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마지막으로 최숙자는 패널 주변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으며 떨림을 확인했어요. 오일 누유가 멈췄는지 확인했습니다. 고정핀이 제대로 자리 잡았는지 눈으로 살폈죠. 모든 게 완료되었습니다. 최숙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녀는 윤지혜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걸어보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확신에 찬 말투였지만 뽐내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윤지혜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고쳐진 걸까요? 5분 만에? 그것도 매뉴얼도 보지 않고? 하지만 최숙자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윤지혜는 천천히 장갑차의 시동 버튼 쪽으로 다가갔어요. 박태윤이 말했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5분 지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윤지혜는 이미 시동 버튼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태윤을 잠깐 쳐다본 뒤 버튼을 눌렀어요. 시동 버튼이 눌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정비구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장갑차 엔진이 낮게 살아났습니다. 부르르 규칙적인 진동이 시작되었어요. 아까처럼 삐걱거리는 소음은 없었습니다. 불규칙한 떨림도 사라졌죠. 엔진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비고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비병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윤지혜는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오일 압력, 엔진 온도, 구동 개통 상태. 완벽했습니다. 박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5분 만에 그것도 폐지 줍는 노파가 합참의장 전용 장갑차를 고쳤다니. 최숙자는 장갑차에서 물러나며 덧붙였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망가지기 직전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이동 중 사고 날 뻔했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고정핀이 완전히 빠져서 내부 구동축이 이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주행 중 급정거나 전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윤지혜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의장이 탑승했다면? 이동 중에 사고가 났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윤지혜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이 여성은 단순히 장갑차를 고친 게 아니라 잠재적인 대형 사고를 예방한 거였어요. 윤지혜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현장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장갑차의 상태, 수리된 부분, 그리고 최숙자의 모습까지. 셔터 소리가 정비고 안에 울렸습니다. 박태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팀장, 뭐 하는 겁니까? 윤지혜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보고 올려야죠.
이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로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비병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쳐졌어. 5분 만에? 저 할머니 대체 누구야? 놀라움과 의아함이 뒤섞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윤지혜는 상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합참의장 전용 장갑차 긴급 수리 완료 및 잠재적 사고 예방건. 보고서에는 현장 상황, 수리 과정, 그리고 최숙자의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 최숙자는 이미 정비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최노식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괜찮소? 최노식이 물었습니다. 최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이제 가요. 두 사람은 다시 손수레를 끌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지혜가 그들을 불렀어요. 잠깐만요. 가시면 안 됩니다. 최숙자는 멈춰섰습니다. 윤지혜는 급히 다가오며 말했죠.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상부에서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박태우는 구석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자신의 실수가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무리한 지시, 절차 위반, 그리고 민간인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시도까지 모든 게 밝혀질 판이었죠. 정비고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윤지혜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상부에서 회신이 왔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현장 유지, 대기바람, 합참 상황실, 오전 9시 30분. 넓은 작전실 안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참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전국의 군 작전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정범 합참의장은 집무실에서 오전 일정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참모가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의장님, 해병대 사령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정범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장갑차 정비건인가?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이정범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이하다니? 참모는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죠. 민간인이 장갑차를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5분 만에요. 이정범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민간인? 무슨 소리인가? 참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윤지혜 팀장의 보고입니다. 장갑차가 정비 중 추가 손상을 입었는데 우연히 현장에 있던 민간인 여성이 5분 만에 수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잠재적인 주행 중 사고 위험까지 발견했다고 하네요. 이정범은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빠르게 훑어봤어요. 상황 설명, 수리 과정, 그리고 사진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부분으로 넘어갔죠. 첫 번째 사진은 장갑차의 손상 부위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수리 중인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사진에서 이정범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비복도 아닌 허름한 옷차림의 여성이 장갑차 앞에서 몸을 숙이고 있었어요. 이정범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나이 든 여성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소박한 옷차림. 하지만 그 얼굴의 윤곽, 눈매, 입가의 선이 화면에 확대되는 순간 이정범의 손이 굳었습니다. 태블릿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정범은 화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대했죠. 여성의 얼굴이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정범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머니?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참모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의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정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어릴 적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1953년 피난길. 총성이 울려 퍼지던 그 혼란 속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고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죠. 그때 어린 이정범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절대 놓치면 안 돼. 알았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인파는 거셌고 작은 손은 결국 놓쳐버렸어요. 엄마, 어린 이정범이 외쳤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얼굴, 뒤돌아보며 외치던 그 목소리, 꼭 다시 만나자.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정범은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새로운 부모님을 만났어요. 양부모님은 그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은 절대 잊혀지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얼굴, 목소리, 손의 온기. 그 모든 게 이정범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기억만큼은 선명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얼굴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주름이 생기고 삶의 무게가 더해진 모습이지만 틀림없었어요. 눈매, 입가의 선, 얼굴의 윤곽. 모두 기억 속 어머니와 일치했습니다. 이정범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가슴 속에서 뭔가가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의장님? 참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정범은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결의도 보였어요. 이정범은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비상집결, 전용 헬기 출동 준비해요. 참모는 당황했습니다. 의장님, 일정이 이정범이 말을 끊었어요. 일정은 조정해요. 지금 당장 헬기 준비하라고 했어요. 참모는 이정범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급히 밖으로 나가 지시를 전달했어요. 곧 상황실이 분주해졌습니다. 이정범은 다시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어머니 살아계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는 제복을 바로 입고 모자를 썼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합참의장으로서의 위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오래 묻어두었던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참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헬기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언제든 출발 가능합니다. 이정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즉시 출발해요. 그리고 해병대 사령부에 연락해요. 내가 직접 간다고 전해요. 알겠습니다. 참모는 즉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정범은 집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수십 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놓쳐버린 손, 사라진 얼굴, 그리고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 옥상 헬기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이정범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머니일까? 아니면 착각일까?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틀림없다고. 저 사진 속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라고. 헬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전용 헬기의 프로펠러가 이미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정범은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며 그는 조종사에게 말했죠. 최대한 빨리 가요.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 상공을 가로지르며 남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정범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오래 묻어두었던 슬픔과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상공에 헬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정비고 밖에 서 있던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의 헬기가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한 병사가 물었어요. 헬기가 왜 저렇게 많이 오는 거지? 다른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곧 헬기장 쪽에서 긴급 착륙 준비 지시가 떨어졌어요. 사령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지에서 별을 단 지휘관들이 동시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의 헬기, 해군 작전사령관의 헬기, 그리고 합참의장의 전용 헬기까지. 하늘은 순식간에 회전익의 굉음으로 가득 찼어요.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사령부 정문 쪽 경비병들이 긴급 집합했습니다. 헌병대가 배치되었고 의장대가 급히 정렬했어요. 사령관이 직접 나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참모가 보고했죠. 합참의장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군 지휘관들도 함께 오신다고요. 사령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갑차 정비권 때문에? 참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사령관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정비고 쪽으로 향했어요. 정비고 안 박태윤은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릴 때부터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정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온다는 건 사안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의미였죠. 박태윤은 손을 떨며 제복을 매만졌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지? 내 실수를 어떻게 감출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어요. 윤지혜 팀장은 침착하게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비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수리 전후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짚었죠. 그녀는 자신이 올린 보고가 정확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정비병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저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한 답을 알지 못했어요. 정비고 한쪽에서 최숙자는 소란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노식은 그녀의 팔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오? 최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노식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헬기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사령부 전체의 분위기가 긴박해졌어요. 그래도 저렇게까지 될 일인가? 최노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최숙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만 최노식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노동으로 굳은 손이었어요. 주름과 상처로 가득했지만 서로를 잡은 손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최숙자는 최노식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곧 갈 수 있을 거예요. 헬기들이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내린 건 합참의장 이정범이었어요. 그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령관이 격려하며 맞이했죠. 의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이정범은 간단히 답례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사령관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분이라고 하시면 이정범이 말했어요. 장갑차를 수리한 민간인 여성 말입니다.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비고를 가리켰습니다. 정비고에 계십니다. 이정범은 즉시 정비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걸음은 빨랐지만 조급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단호했습니다. 뒤따라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 작전사령관이 함께 걸었죠. 병사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별들이 줄지어 걸어가는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이정범의 눈에는 오직 정비고만 보였습니다. 그곳에 어머니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정비고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정범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수십 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비고 안으로 들어섰죠. 정비고 안에 모든 사람들이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박태윤은 땀을 흘리며 경례했어요. 윤지혜도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했습니다. 정비병들도 일제히 경례 자세를 취했죠. 하지만 이정범의 시선은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그의 눈은 정비고 한쪽 구석을 향하고 있었어요. 거기 낡은 옷을 입은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최숙자와 최노식이었죠. 상황은 순식간에 통제되었습니다. 사령관이 지시했어요. 현장 보존. 아무도 움직이지 마. 헌병들이 정비고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관계없는 인원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박태윤은 그 광경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의 거짓말, 누명 씌우기, 책임 회피,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육군 참모총장이 이정범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장님, 저분이? 이정범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최숙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최숙자도 이정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육의 인연은 시간을 뛰어넘었죠. 최노식은 최숙자의 표정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당신 그가 조용히 불렀어요. 최숙자는 여전히 이정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정비고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헬기의 굉음도 병사들의 웅성거림도 멀리 느껴졌어요.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수십 년 만의 재회였죠. 이정범 합참의장은 정비고로 천천히 걸어들어섰습니다. 그의 군화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에 울렸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최숙자를 향해 다가가는 그 걸음은 무겁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정범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어요. 최숙자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망가지도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기쁨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담담함만이 흘렀어요. 이정범이 최숙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3미터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거리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정범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정비고 앞 모든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최숙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정범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리움, 안도, 그리고 슬픔. 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은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 작전사령관도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끼어들 수 없었어요. 이정범은 시선을 돌려 박태윤을 바라봤습니다. 박태윤은 온몸이 굳은 채 서 있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정범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대위, 장갑차가 왜 더 망가졌습니까? 박태윤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는 말을 더듬었어요. 이정범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정확히 보고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지혜 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의장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장갑차 입구 당시 하부 구동계통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정비 과정에서 박태윤 대위께서 안전 절차를 생략하고 무리하게 패널 개방을 지시했습니다. 윤지혜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정핀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패널이 강제로 열렸고 내부 장치가 손상되었습니다. 상황은 단순 고장에서 부분 파손으로 악화되었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그 후 박태윤 대위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인에게 혐의를 전가하려 했습니다. 박태윤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이정범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정범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는 사령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태윤 대위, 즉시 직무 배제하십시오. 군사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세요. 사령관이 경례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헌병 2명이 박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박태윤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의장님, 저는 하지만 이정범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박태윤은 헌병들의 인도를 받아 정비고 밖으로 나갔죠.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정비고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정범은 천천히 최숙자에게 돌아섰어요. 그는 처벌이나 조사보다 먼저 어머니에게 다가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죠. 살아계셨군요. 이정범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모든 것이 고된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숙자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소도 눈물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그 말에는 미안함도 기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진술하듯 차분했죠. 이정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합참의장으로서의 체면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어머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노식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숙자의 과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쟁통에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리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한 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이건 모자간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육군 참모총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장님, 이분이 이정범이 대답했어요. 제 어머니십니다. 1953년 피난길에서 헤어진 후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분이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합참의장의 어머니, 수십 년 만에 재회. 그 의미를 모두가 깨달았어요. 윤지혜는 자신이 올린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이정범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최숙자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냥 살았어요. 하루하루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불평도 한탄도 없었어요. 왜 이정범이 물었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습니까? 최숙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찾았어요. 오래 찾았죠. 하지만 당신은 이미 좋은 부모님을 만났더군요. 행복해 보였어요. 이정범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저를 알고 계셨습니까? 최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10년 전쯤 신문에서 봤습니다. 해병대 장군으로 진급했다는 기사를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당신 옆에 부모님이 계셨어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당신을 보고 계셨죠. 그래서 이정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으신 겁니까? 최숙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겐 이미 가족이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면 모두가 혼란스러워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정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그 오랜 침묵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합참의장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고개 숙임이었죠. 정비구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별 넷을 단 장군이, 국군의 최고 지휘관이 한 노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광경은 누구도 쉽게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령부 정문 앞 모든 소란이 정리된 뒤였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어요. 헬기들은 이미 떠났고 별들을 단 지휘관들도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정비고는 다시 평온을 찾았죠.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의 일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정범은 어머니를 정문까지 배웅하며 걸었습니다. 최노식도 함께였어요. 세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사령관이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이정범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는 함께 가실 수 없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겠어요. 이정범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만 하셨잖습니까?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합니다. 최숙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정범은 당황했어요. 왜 안 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최숙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이정범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 인연에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시절 인연이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는 체념이 아니라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는 제 어머니이십니다. 시절 인연이 아니라 혈육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최숙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미소였죠. 그래요. 혈육이죠. 하지만 인연에는 때가 있다고 했어요. 최숙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내가 당신을 키웠어야 할 때,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정범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최숙자가 말을 끊었어요. 지금 당신에게는 부모님이 계세요. 당신을 키워주신 진짜 부모님이요. 그녀는 이정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당신의 인연이에요. 최숙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낳았지만 키우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당신을 키웠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공부시키고 아플 때 간호하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셨죠. 그게 진짜 부모예요. 이정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양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릴 때 자신을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시던 양아버지, 밤새 옷을 기부시던 양어머니.
그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숙자는 덧붙였습니다. 지금 곁에 계신 부모님 끝까지 잘 모셔요. 그분들이 당신의 인연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내가 당신 곁에 가면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생 당신을 키운 그분들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이정범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그냥 이대로 사시겠다는 겁니까? 최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나는 내 삶을 살겠어요. 최노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괜찮아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최숙자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어머니는 강한 분이에요. 그리고 나도 있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범은 두 사람의 잡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서로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그 손에는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숙자는 손수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침에 놔둔 폐지 손수레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최노식이 손수레를 잡았고 최숙자는 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손수레를 끌 준비를 했죠. 이정범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적어도 연락처라도 다시 만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최숙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만날 필요 없어요. 오늘 이렇게 봤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이정범이 말하려 했지만 최숙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길을 가세요. 나라를 지키고 부모님을 모시고 당신 가족을 돌보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에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갈 거예요. 최숙자와 최노식은 손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쇠바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정문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아침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에는 존엄이 서려 있었어요. 이정범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손수레를 끄는 어머니의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그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정범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고난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합참의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의 경례였어요. 멀어지는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했죠. 정문 경비병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어요. 누군가는 숙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오늘 일어난 일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아무도 그 여자의 행방을 모릅니다. 최숙자와 최노식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정범도 찾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했으니까요. 다만 부대에는 이런 말만 남았습니다. 별 넷을 움직인 건 계급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이었다. 정비병들은 그날을 기억했어요. 합참의장을 비롯한 별들이 동시에 움직였던 그날을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별들을 움직인 건 한 여성의 능력도 신분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존엄이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이정범은 그날 이후 양부모님을 더욱 극진히 모셨습니다.
주말마다 찾아뵙고 더 자주 전화를 드렸어요. 양부모님은 아들의 변화를 느꼈지만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복해 하셨죠. 어느 날 저녁 양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범아,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오니? 무슨 좋은 일 있니? 이정범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양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그날 밤 이정범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별빛은 더 밝게 빛났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부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계속 이어졌어요. 진짜 품격은 계급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선택에서 나온다는 것을요.